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벌써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공부들 잘 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날씨가 이렇게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건강 유념하시면서 뭐 저도 해당이 되겠지만 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부동산 이제 실무 교육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현장에서 공인 중개사 이제 합격을 하시고 이렇게 중개 실무하는 분들도 이렇게 자주 만나게 요새 되는데 다들 이제 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합격만 해라 제발 이렇게 했지만 또 막상 필드 현장에서 이제 뭐 중개를 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부할 때가 더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제도 제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 합격하신 분이 아는 체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인강으로 들은 분이라 모르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도 나중에 차후에 합격을 하셔서 혹시라도 또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저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하도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의 개념 및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자주 우리가 거론을 했었는데 요 파트는 어쨌든 별 표시가 아마 돼 있으니까요. 뭐 돼 있는 분들만 하시고 안 돼 있으면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라는 개념은 뭐냐?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받으면 대가를 지급받으면 이걸 양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양도의 개념이 민법에서 출발된 거예요.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양도를 소유권 이전 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행위.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행위에는 두 가지 양도가 있어요. 바로 유상양도가 있고 유상양도가 있고 그 다음에가 무상양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유상양도라는 것은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런 식의 양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양도라는 것은 상속이라든가 증여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러면 우리 세법은 이걸 다 양도라고 하느냐? 저 세법은 유상양도만 양도로 보고 무상양도는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세법은 네, 유상양도만 양도로 보고 무상양도는 양도로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점이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양도란 자산,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이 말의 용어의 뜻은 이런 거였죠. 당연히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설사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매도하면은 무허가는 등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지라도 매도교환, 교환은 서로 부동산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교환은 서로 부동산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의 현물 출자,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우리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유상으로 우리가 이전되는 것이라는 개념은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실제로 우리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대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것은 돈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주식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받아도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우리는 총칭해서 대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안 따지고 양도로 사실을 판단하는 개념을 이걸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네, 이걸 양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는 여기 보니까 2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2번에 얘는 유상이전이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을 실제로 넘겨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죠. 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가 사실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이라는 것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에 관계없이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없이 실제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양도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의 형태가 있겠죠. 양도로 보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바로 첫 번째가 매도 계약이 있습니다. 매도. 자, 그럼 매도는 여기 매도자는 파는 사람이고 매수자는 사는 사람이니까 자,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는 거고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으면 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이걸 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 매매 계약은 대금, 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거래도 우리가 양도로 봅니다. 교환 거래도 양도로 본다. 이때 교환 거래는 키워드는 쌍방 모두를 양도세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쌍방 모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그림이 여기 있네요. 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건물 A를 가지고 있고 을 소유의 B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교환 거래는 제가 이제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환 거래는 보통 부동산 불황기 때 이게 많이 일어나요. 부동산 불황기 때 서로 돈이 없으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은 건물이 필요해. 자,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소유권을 우리가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는 양도로 보자. 그래서 얘는 쌍방 모두, 즉 건물을 넘겨주고 대가를 땅으로 받고 을은 땅으로 넘겨주고 건물을 대가로 받으면 얘는 쌍방 모두 양도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 이 현물 출자는 보통 이제 지주가 이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할 줄 모르니까 지주가 땅을 내놓는 거예요. 땅을 내놓고 회사가 뭘 해주는 땅을 내놓고 지분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주랑 개발회사랑 같이 뭔가 비즈니스 하는 모델을 우리는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부동산 개발론의 지주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출자자, 요 지주예요. 출자자가 부동산에 현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에다가 조합에다가 투자를 하면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야. 주식.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 지분이죠. 주식을 우리 다른 말로는 지분이라고도 하죠. 지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주식도 대가로 보는 거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 이건 우리 민법 시간에도 나오는 거죠. 대물. 자,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줘요. 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주니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이혼 이자료. 네, 아니면은 이것도 대물 변제예요. 네, 여기 남편이 있고 남편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을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 을이 남편 갑한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 위자료를 갖다 2억을 청구했어. 2억. 그 남편이 부인한테 자, 안 팔리는 땅으로 줍니다. 안 팔리는 땅. 자, 그랬더니 부인이 좋은 말로 할 때 돈으로 줘라. 했는데 남편이 뭔 소리야? 땅으로 가져가. 네. 그래서 이걸 땅을 줬는데 자, 불사 이 토지가 상업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야.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 어떻게 돼요? 개발지로 바뀌었다는 뜻이군요. 대박 난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연락 왔어요. 후회스럽다고. 후회도 소용없지.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대물 변제로 보기 때문에 위자료라는 이런 피해 보상을 대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물 변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요 남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양도세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용.
수용이 있습니다. 수용. 자, 수용. 그럼 수용은 여러분들 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이죠. 수용은 도시개발법, 네, 도시개발법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 환지 처분, 뭐 혼용 방식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지주가 수용권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거죠. 네, 수용권자로부터. 그럼 이건 돈이잖아요. 부동산의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양도가 되겠죠. 다만 이제 어쨌든 수용은 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입니까? 비자발적 처분이죠. 비자발적 처분인데도 이건 대가가 있는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번 중요합니다. 6번. 요거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 규정에도 있고 취득세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죠. 부담부 증여는 자, 왼쪽에가 증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수증자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징여가액이 있어요. 전체 징여가액이 있습니다. 징여하기로 한 가액. 그러면 징여가액이 얘가 1억 원이야. 1억 원. 1억 원을 징여하기로 했어요. 그럼 1억 원을 징여하기로 했는데 그 1억 원 속에 조건이 있는 거야. 즉 여기 대출 채무가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출 채무가 껴 있습니다. 요게 4천만 원이 껴 있다.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징여를 해가는 겁니다. 1억을 징여하기로 했는데 대출 4천을 껴서 주는 거다.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1억이 되는 거지만 자, 우리 세법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럼 사실관계가 뭐냐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수중자가 이 4천만 원의 의미는 대출 이 징여자의 대출 4천만 원을 수중자가 줘서 징여자가 대신 갚나 수중자가 대출 4천을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말이죠. 다시요. 수중자가 이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징여를 받는 건데 인수한다는 것은 4천만 원을 줘서 징여자가 갚나 대신 갚아주나 똑같은 말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계약을 우리는 부담부 징여 계약, 이런 계약을 부담부 징여 계약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담부 징여 계약이 됐을 때는 요 4천에 해당하는 것을 대가로 보겠다. 왜 대가예요? 대가죠. 이 4천을 은행비 4천을 갚아준다는 얘기는 4천을 줘서 갚나 대신 갚아주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천을 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때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징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을 때는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 징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징여자. 그럼 누가 양도세를 내는 거냐? 이 상황에서는 대가를 받았다라고 판단되는 징여자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배우자 간의 또는 직계 좀비 속간의 거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부지간의 부담부 징여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머니와 딸 간에, 그러면 과연 이런 특수관계인으로 엮여져 있다면, 과연 이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세법은 이때는 의심하는 거죠.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담부 징여가 됐을 때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두 징여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모두 징여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는 것은 뭐야? 추측한다. 모두 징여로 추측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기회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입증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만약에 채무 인수 이외의 재산은 이제 징여죠. 그러면 아까 방금 우리 그 사례에서 보다시피 요 채무 이외가 얼마예요? 6천이죠. 그럼 6천은 이건 뭐예요? 징여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액 이외
채무액 이외가 되겠습니다. 이외의 재산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의심한다. 무슨 돈이 있는 거니? 자, 이때는 우리가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네, 추정하여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다만 이제 채무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예, 객관적으로 증명할 때는 양도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사례인데 뭐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도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단순 증여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이 그냥 조건 없이 증여를 해주는 거죠. 이걸 단순 증여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는 무상양도. 무상양도는 우리가 양도가 아니라 증여가 되겠죠. 다만 부담부 증여, 이렇게 조건부 증여 됐을 때는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면 이것은 대가로 보니까 유상양도 되고 증여 재산가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양도인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이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의심합니다. 무슨 돈이 있니?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전액 무상양도로 추정합니다. 네, 이렇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했을 때는 양도세가 나온다. 네. 자,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경공매요. 경공매는 비자발적 처벌을 말합니다. 비자발적 처벌은 경공매라고 하고요. 이것도 강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물납 이것도 뭐로 보냐면 대물 변제로 봐요. 즉 물납은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 거죠. 그럼 세금 액수만큼 물건으로 국가한테 변제해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이것도 당연히 별 표시가 되겠죠. 특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양도로 보는 경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시험 문제 우리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다음 중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것은 거의 이런 패턴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무상이전, 무상양도입니다. 우리 세법은 유상양도,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보는 대가. 하지만 무상이전, 대가 없이 지불하면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 자,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지 처분 및 보류 충당은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쪽 칠판을 한번 가보실까요? 환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환지라는 것은 땅을 바꿔주는 것을 환지라고 하죠. 땅을 바꿔주는 거. 그래서 일종의 환지는 이런 식의 교환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식의 교환 거래. 이걸 환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지. 그러면 환지 처분은 관계가 사업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지주와의 관계잖아요. 지주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하고 지주 간의 관계인데 이걸 교환하는 거야. 그럼 교환 거래는 방금 양도의 개념에서 쌍방 모두 양도로 본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다 이걸 내야 돼, 양도세를요. 그럼 환지는 여러분들 왜 개발한다고 배우셨죠? 환지는 돈이 많아서 개발한다, 없어서 한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없으니까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 이 환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긴다? 아유, 이건 난리가 나죠.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나 그건 못해. 나 이 공익사업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서에서 야, 그러지 말고 알았어. 그러면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양도로 안 볼 테니까 이거 진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입법 취지가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교환거래일지라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 면적이 바뀌는 거 이거를 무슨 환지라고 할까요? 감환지라 할까요? 증환지라 할까요? 예, 이거를 감환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무슨 환지라 할까요? 요거를 증환지랍니다. 증환지. 그러면 감환지는 면적이 준 거예요. 면적이 줄면서 대가를 받은 거고 증환지는 면적이 늘어나서 취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환지가 되거나 증환지가 됐을 때는 감환지는 내가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죠. 청산금을 받은 거, 청산금을 받는 거고 증환지는 취득이 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양도가 된 거예요. 이건 양도. 그렇죠? 이건 취득. 그럼 이 사실을
이 사실을 환지처분 공고를 하죠. 환지처분 공고를 합니다. 공고. 그럼 공고하면 얘는 승계 효력 시기가 공고일이 될까요? 공고일이 다음 날이 될까요?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된다.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된다. 이거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자. 다음 날이 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보는 것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된 면적만큼 금전으로 보상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법 시간에 요거 청산금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청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가로 본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지적경계선 변경,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환 거래는 방금 쌍방 모두 양도로 봤는데 경계선 변경이니까 변경 뭐야?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교환 거래를 하는 거야.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교환 거래를 하겠다. 그럼 불가피한 교환이죠. 불가피한 교환이야. 그럼 불가피한 교환인데 그 불가피한 교환은 양도로 본다. 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경계선 변경.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법 시간에 배운 경계 표시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땅을 붙이고 하다 보면은 교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이런 임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임야에 뭐 나 홀로 집 짓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경계 표시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막 개발하면은 경계 측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교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법은 좋아. 그러면 교환 차이는 니은입니다.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네.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정하겠다. 과다한 차이가 아니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왼쪽에 보류지, 그 다음에가 환처분이 있으니까 이 내용 다 보시고요. 뭐 우리 도시개발법이 다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아직까지 저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법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계약.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 우선 변제받지만 일정 기간 내에 변제를 하도록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와닿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사람이 우리가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돈을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채무자죠. 채무자.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가 만약에 뭐 은행이라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빌려주나요? 담보. 물적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내놔라. 그래서 이 물적 담보인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담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예요. 담보를 제공해 준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의 소유권 넘어가고 돈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식의 담보를 말해요. 이런 식의 담보.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맡겼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양도냐? 양도가 아니지. 양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사실상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소유권이 안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양도입니까? 그렇죠? 그냥 맡긴 거지. 담보를 맡긴 거죠. 왜? 만약에 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주면 다시 환원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도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요.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야. 담보권 실행이 된다는 게 뭐예요?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다. 이 뜻이 되겠죠. 담보된 부동산을 처분한다가 되겠죠. 해석이. 자, 그래서 얘는 이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이 양도담보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갖췄을 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요런 관계가 됐다 무조건 양도담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제 요건은 여기 나온 대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다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를 본다. 어떤 경우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어요. 체결했을 때는 이 상태는 양도가 아닌 거야. 이 상태에서는 양도가 아닌데 만약에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그러면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변제액 충당 처리됐을 때는 이때는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금전을 대여해주고 우리가 소유권을 형조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양도가 아닌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빚을 갚지 않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겠죠. 부동산을 양도하겠죠. 채권자가 땅을 팔든 건물 팔든 양도하겠죠. 그럼 양도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변제 충당됐을 때는 양도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간의 양도. 자, 남편이 부인에게 매매계약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매계약을 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 이때는 징여로 추정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다만 대가 지출 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는데 서로 못 믿는 거지. 그렇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못 믿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입증을 한 거죠. 실제로 대금 지급이 통장에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모녀지간에 부부지간에 일지라도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지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지만이 매매를 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증되는 사례가 뭐 이제 뭐 경매, 그렇죠? 경매 물건을 대신 낙찰 받아주는 거죠. 공매도 마찬가지고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자,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믿고 맡기는 거죠. 얘는 믿고 맡기는 거지 이건 양도가 아니다. 맡긴 거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에 따라서 신탁 해지. 자, 판결 받아서 신탁한 거 계약 해지한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인 무효, 매매 원인 무효에서. 자, 원인 무효에서는 뭐예요?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다시 환원돼서 온 거야. 환원돼서 왔어요. 이 뜻이야. 환원돼서 왔어요. 네. 그러면 매매로 넘어갔는데 원인 무효가 된 거야. 그러면 원인 무효로 판시가 되면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볼게요. 네,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도로 보지 않겠죠. 해석이. 네. 그 다음에 공유물의 분할일 때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않느냐. 보시면은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이 뭘까요?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은 지분대로. 네, 지분대로. 얘는 지분대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토지가 공유가 돼 있는데 얘가 갑의 지분은 6, 을의 지분은 4다. 6대 4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6대 4로 분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그러나 양도로 보는 것은 뭐냐? 네, 공유 지분이 감소가 됐어요. 지분이 감소됐다는 건 뭐예요? 지분을 팔았다는 거죠. 지분을 팔고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이랬을 때는 대가가 있었을 땐 양도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이혼으로 재산 분할. 그럼 이혼으로 재산 분할은 뭐예요? 부부의 재산을 나눈 거죠. 이혼 때문에 부부의 재산을 나눈 겁니다. 나눈 거야. 나눈 게 어떻게 양도냐?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 자산을 경공매로 자기가 재취득.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자기 하나 나 하나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는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요약이 돼 있죠. 아마 제가 요 1, 2월 강의할 땐 요 박스를 가지고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런 단어를 쭉 보시고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냐를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학습 예제를 통해서 이 양도의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됐을 때. 자, 환지처분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땅을 바꾸는데
이걸 양도로 봐버리면 공익사업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물론 양도로 볼 수도 있어요. 환지 받은 땅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 그때는 대가를 받는 거니까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그 전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로 보는 것이니까 양도로 보지만 그걸 제외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양도담보니까 담보 제공 목적으로 소유권을 잠깐 넘겨주는 것 뿐이야. 담보 제공했다는 거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겼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땐 담보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변제 충당했을 땐 양도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서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됐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넘어갔다가 다시 환원됐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었던 걸로 보겠습니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 자기가 자기한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양도가 아닌 거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의 개념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잔 마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시 돼 있죠? 네, 별표시 두 개 해놓으시고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시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보시면 취득날하고 양도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거를 보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유 기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귀속 연도라든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율이라든가 비과세라든가 감면 이런 걸 따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귀속 연도 소득인지 내년 건지 아니면 장특공제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세율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보니까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러면 이때 대금을 청산한 날은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 쓰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우리가 집어넣고 중도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잔금 집어넣고 등기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요 날짜를 잔금 날짜하고 등기 날짜가 있다면 요 경우에는 잔금하고 등기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요 잔금 날짜 등기 날짜가 있으면은 요 잔금을 치른 날을 대금 청산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금 청산일의 의미의 뉘앙스는 뭐냐면 만약에 계약상 잔금 날짜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잔금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세법은 사실상 실제로 잔금을 치른 날이다.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그럼 이거는 이제 양수자가 양도 대금을 다 지불해버리는 거니까 양도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기를 판단할 때 이거는 제외하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의 그 날짜만 가지고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 있죠. 대금 청산일의 뉘앙스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이 있어요. 등기 접수일. 자, 대금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얘는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았다. 애매하다 이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예요? 등기밖에 없죠.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명부는 주주 명부를 말합니다. 그런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주주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명의개서라고 하죠. 주주의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등기 접수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특수한 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는 장기 할부 매매 조건이 있어요. 장기 할부 매매. 장기 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취득하는 거래를 장기 할부 거래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내는 거래.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인도일 인 동그라미, 사용 수익일 중 사 동그라미 중 무슨 날?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실 때 등 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등 인사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자, 이거는 1년 이상에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 할부 매매 조건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건설에서 자가건설. 제가 직접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허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자가건설은 허가 받은 날이 있겠죠. 허가를 받고 이제 등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우리가 등기를 내는 거예요. 등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일로 가야 될까요? 등기일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허가일이 빠르니까 허가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그 허가 받은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건축법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자, 우리 건축법에서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사용승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경미한 하자가 생겼다. 경미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얘기하죠. 임시사용승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먼저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선택할 때는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날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등기 안 나오는 거군요. 등기가 안 나오는 대신 이 물건을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날짜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에요.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날이다. 그러면 이때 돌아가신 날이 상속 개시된 날이 되고 살아계실 때 물려받으면 증여받은 날이 됩니다. 증여받은 날. 그래서 상속 개시 증여받은 날을 시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가 시효취득. 자, 시효취득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내게 되는 게 시효취득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점유를 개시한 날, 점유 개시가 먼저일까요? 등기가 먼저일까요? 점유 개시가 먼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은 우리 양도로 본다고 그랬었죠. 지주가 토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땅을 뭐 비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거지만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럼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이거는 양도로 봐야죠. 아, 그래서 이때는 수용 보상비를 받은 대금을 치른 날이 먼저냐? 대동그라미 수용 개시, 수용위원회로부터 개시 결정이 먼저인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중 무슨 날? 빠른 날을 시기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대수소중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보상금이 공탁돼 있다. 자, 보상금은 공탁돼 있으면 이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찾으려면 여러분들 뭐예요? 소송 판결 확정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다. 이거는 뭐냐면 매매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매매 대금은 다 지불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난 거야.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 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는 그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준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요런 걸 말하죠. 요거는 환지는 요런 식의 환지. 요런 식의 환지.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식의 환지. 요런 식의 환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었죠? 이거는 무슨 환지예요? 감환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증환지가 되는 거죠? 네, 증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환지는 땅을 처분해서 대가를 받은 거, 청산을 받은 거고 증환지는 취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 감환지 되거나 증환지 됐다는 사실을 환지처분 뭐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죠. 환지처분 뭐하도록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공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이때
효력 시기가 공고일이 됩니까? 다음 날이 됩니까? 빙고. 자, 우리 공법에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공고일 그러면 X 틀리는 겁니다.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면적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요 땅을 판 거예요. 요 땅을 만약에 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요 땅을 팔게 되면은 자, 매도 날짜는 어떻게 돼요? 매도 날짜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수 날짜. 그럼 매수 날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는 요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요 시점이 아니라 자, 우리가 환지가 된다는 것은 자, 환지가 된다는 것은 종전 면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환지가 된다는 것은 종전 면적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가 되는 거다. 모두 승계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시점을 취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시점을.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시점을 취득식으로 한다. 그럼 환지 시점이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일. 환지 전 취득일. 그 뉘앙스는 환지 시점이 양도미 취득이 아니야. 근데 요 시점을 원용해도 된다. 얘가 얘니까. 그래서 얘는 환지 후가 아니라 환지 전 취득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주식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기타. 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치른 날이 실제 입금한 날이 그 약정일과 다르다 이랬을 때는 약정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았을 때는 실제로 받은 날이 청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된 날이 된다. 경락은 경매된 걸 완납한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어음을 줬다. 어음을 주면 어음을 준 날이 되는 건데, 이때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판결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됐다. 그럼 얘는 자, 소유권이 우리가 환원됩니다. 네.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환원돼서 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양도도 취득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 매각했을 때는 원래 취득한 날이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식의 의제. 취득식의 의제라는 개념은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자산은 취득 시기를 뒤로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은 뭐 모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1번이 이제 핵심 키워드죠.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 자, 토지, 건물, 권리,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땅을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1984년도 80년도에 이 땅을 뭐 9,800원 주고 샀는데 토지를 지금 2023년도에 수용 보상이 된 거예요. 수용 보상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수용 보상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시점하고 요 시점이 있었을 때 이게 뭐 평당 한 3.3제곱미터 한 100만 원 간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3.3제곱미터에서 100만 원에서 요 9,800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이 매가가 그냥 차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 액면가 9,800원을 차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말씀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 당시 9,800원과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9,800원과는 화폐 가치가 다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라면값 아시잖아요. 라면값이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는 100원, 2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뭐 1,000원, 뭐 1,300, 1,500원. 밀가루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액면가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요 시점을 뒤로 좀 밀어주겠다 이거예요. 이 시점을 85년 1월 1일로 보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85년 1월 1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때 가격의 차익을 우리가 양도세를 부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질 취득일에 관계없이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 시기 의제.
주식시기 의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주식시기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가 돼요. 증환지, 감소, 감환지가 된 거죠.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가 된 거야.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가 되면은 환지 처분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이때는 효력 시기가 공고일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공고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공고가 있은 날이 무슨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다음 날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자, 장기 할부 조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장기 할부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 나눠내는 거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눠내는 거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기 접수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도일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용수일이 먼저인가 중 무슨 날 빠른 날로 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했어요. 그러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사용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 점유시효 취득. 자 점유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가 먼저다 등기가 먼저다. 점유 개시가 먼저다. 아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금 청산일이 대원칙인데 이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관계가 입증이 안 되는 거니까 형식적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형식적 기준일을 등기부, 등록부, 명부는 주주 명부를 말해요.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명의개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개칭하는 거, 바꿔주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뭐 가장 중요한 파트죠. 뭐 이거는 뭐 별 표시 아마 3개 돼 있을 거예요. 안 된 분들 하시고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얘기냐를 보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비과세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학습했던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일단 양도로 보느냐, 예, 양도로 봐요. 양도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것들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도의 유형에도 해당이 되고 그 양도 유형에 해당이 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차익이 생기겠죠. 차익. 그러면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양도에 해당이 되고 대상이 되고 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요게 비과세예요. 요게 우리가 비과세다. 요게 비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네. 요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양도에 해당이 되고 대상이 되고 차익이 생긴다면 과세할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이다. 파산. 그럼 파산은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신용불량 등이 돼서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 세금을 우리가 망했다. 그러면은 망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아라.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온 수입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채무 변제로 들어가겠죠. 채무 변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세금이 없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농지의 교환 분합이다. 농지의 교환 분합.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농지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농지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농지가 아니면 단순히 토지와 건물 교환했다.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얘는 농민들끼리 경작상 필요 등의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교환하는 것은 순수한 어떤 농작의 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경작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겠죠. 그냥은 안 해주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자, 바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가주택은 제외입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제외라는 것은 그만큼 비싼 집은 안 된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고가주택이 나오지만 이때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 금액의 주택을 말합니다. 네, 요런 주택은 제외하겠다. 자, 그리고 요 주택은 그 해당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주택이 딸린 토지, 네, 요 부분까지를 말한다 이거예요. 대신 요 토지 면적은 과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수도권 내의 도시역 중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상공지역이 있을 때는 3배까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체 땅의 토지 면적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과다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배수를 제한한다 이거예요. 배수를 제한하자. 그래서 그 배수 면적까지는 비과세 되는데 나머지는 과세,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0인데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되면은 몇 배? 3배까지 되는 거예요. 3배까지. 그럼 100에 3배면 3배까지만 비과세 주고 나머지는 세금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그 다음에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새 집을 대체 취득한다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어쩔 수 없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을 때 이랬을 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의미가 뭔지, 자, 이런 식의 과다한 면적을 통해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땅 면적은 크고 건물은 주택은 작게 지어서 이 절세 효과를 노리는 것을 막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요 면적 안에서는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민법으로 따지면 이게 주물이에요, 주물. 여러분들 주물 아시죠, 주물? 그 다음에 이게 종물이거든요. 그러면 주물이 비과세면 종물도 비과세 주자 이런 논리인데 이렇게 큰 종 봤습니까? 이렇게 넓은 큰 종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입주권. 자, 입주권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입주권은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나오죠. 여러분들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배우는데 참 이게 복잡해요. 그러면 요 입주권 우리가 입주권은 바로 뭐 추진이라는 말 나옵니다. 추진이. 그 다음에가 뭐 아니면은 뭐 조합원, 뭐 사업시행인가,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뭐 요런 개념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입주권은 여러분들 언제 나올까요? 즉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사업시행인가일까요? 추진위가 결성됐을 때일까요? 조합일까요? 관리처분인가일 때일까요? 자, 이젠 말할 수 있다. 빙고. 관리처분인가죠. 그러면 관리처분인가가 되면 입주권이 나오고 그 입주권을 피를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조합원의 입주권은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의 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요 입주권은 이게 말 그대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란 말이에요. 권리다. 그래서 사실 이게 권리였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 권리였는데 2006년 이후에 얘가 권리를 주택으로 이걸 갖다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권리냐, 주택이지. 이게 어떻게 권리냐, 주택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자, 한 개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입주권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입주권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양도 시점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로서 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은
이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자, 요거는 입주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고, 입주권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요 주택을 취득한 거예요, 주택.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 입주권을 3년 이내에 매도한 거예요. 3년 이내. 3년 이내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얘가 신주택이 되는 거고 얘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우리가 파는 거죠. 그러면 3년 이내에 팔게끔 해버리면 일시적인 이주택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걸 3년 이내에 팔면은 일시적인 이주택이 되는 거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입주권이 안 팔려서 우리가 뭐 한 몇 달 동안 이게 이주택이 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질거래가액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 확정에 따라 지급받은 조정금이다. 자,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우리가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금을 받자는 거예요. 경계 표시가 잘못돼서 우리가 조정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면 단순히 땅 판 돈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땅 판 돈이 아니라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파산 선고 처분이다.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라는 건 됐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농지 교환 문화. 당연히 별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 해주는 이유가 그냥 농지가 아닌 물건을 교환해 주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하지만 농민들의 농지 교환까지는 좀 봐주자. 말 되죠? 대신 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뭐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두 가지 조건, 바로 사유 조건하고 차액 조건이 들어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유와 차익 조건이 들어맞아서 이것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비과세를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농지라는 건 뭐냐? 네, 여기서 농지라는 것은 바로 논밭 과손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는 땅을 말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비과세되는 범위.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국가 지자체랑 바꾸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에서 바꾸자.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하니까 교환하자. 이거예요. 경작상 필요하니까 교환하자. 그러면 얘는 비과세 줍니다. 대신 교환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거주 경작했을 때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농지를 바꾸자마자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경작상 필요해서 바꿔줬는데 바꾸자마자 팔면 기껏 비과세 주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이제 사례 문제로도 등장이 됐습니다. 농지의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 자, 쌍방 토지 가격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바로 요게 이제 그 공식인데, 자, 얘는 이제 이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씨라는 분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농사는 이 시당은 여기 있어요. 이 시당은. 근데 여기 박 씨라는 분이 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가 박 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박 씨는 농사 지으려면 넘어가야 돼요.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이 씨도 농사 지으려면 고개를 넘어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너무나 바쁜 거야. 자,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이게 좋은데 나이 먹고는 너무 이제 힘든 거죠. 이 부분들이. 나이 먹고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을에 가서 만나가지고 박씨하고 이씨가, 야, 박가이가야, 우리 이제 뭐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농사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다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 서로 편하게 농사 짓자. 너는 너 집 근처 가서 농사 짓고 그럼 이걸 이 식당으로 하고 여기를 박 식당으로 해서 서로 편하게 농사를 짓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논리상.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교환해 준 거는 비과세 혜택을 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25%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액 토지 가액에서 저액 토지 가액을 뺐는데 그 차액이 고액 토지 가액의 4분의 1 이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요 땅이 뭐 5천만 원짜리 땅이고 요 땅이 뭐 3천만 원짜리 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고액이 얼마야? 5천이죠? 5천이 5천. 저액이 3천이잖아요. 3천. 맞죠? 그럼 이때는 차액이 얼마가 돼요? 2천이 되는 거죠. 2천. 이 차액이 고액 토지 얼마? 5천에다가 곱하기 4분의 1, 25% 이하가 된다. 그러면 5, 25, 50, 1200, 50만 원 이하로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50을 넘었잖아. 넘었으니까 얘는 비과세를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125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1250을 넘었으니까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걸 따져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농지 교환 분합 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농지 중에서 주상공 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데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가 3년이 지난 농지야.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주상공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었는데 그 예정지 지정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농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라고 보자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즉,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로. 그래서 요즘 최근 유행하는 문제가 이렇게 가로 놓기, 여기 뭐 들어가니? 이런 문제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자, 이거 경작 목적으로 바꾼 건데 경작을 해야 되는데 바꾸자마자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후 관리를 몇 년 해준다? 3년. 그렇죠? 3년입니다. 3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경작 제촌 적용해라. 그리고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역시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걸 포함해서, 자, 어떤 양도세는 3을 참조합니다. 그러면 교환 쌍방 토지 가격의 차익이 결정적이죠. 큰 편의 몇 분의 몇? 그렇습니다. 4분의 1 이하가 돼야지 된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얘는 확인 예제로 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 비과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주 중요한 테마 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세대 1주택과 그 토지 양도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파트이지요. 자, 이 파트에 대해서는 좀 큰 흐름을 좀 정리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칠판 보시면요. 한 세대가 양도 시점입니다. 양도일 현재. 양도 시점에 한 세대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자, 하나의 집을 2년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팔면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양도 시점에 1세대가 하나의 집을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은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1세대라는 것은 한 가족. 자, 원칙적인 규정을 보면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족이, 즉 배우자가 있는 한 가족을 말합니다. 예, 요 가족이 하나의 주택. 이때 하나의 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주택이냐? 바로 국내에 있는 주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과 토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는 것이고, 대신 토지가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바닥 면적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일정 배율 배수만큼을 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자, 보유라는 것은 취득날로부터,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지역과 그 다음에 조정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일반 지역은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돼요. 보유 기간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조정 지역, 지금 현재 조정 지역은 거의 다 해제가 됐어요. 사실 우리 그래서 실무 현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강남 3구, 네, 그쪽만 남아 있거든요. 강남만. 그래서 그 지역은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는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런 걸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우리가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주택이, 요 주택이 고가주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요 주택이 겸용주택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요 주택이 우리가 다가구 주택일 수도 있고요. 다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주택이 공유주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얘가 집이 두 채예요. 집이 두 채인데 만약에 특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걸 집을 한 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고가주택, 겸용주택, 다가구, 공유, 그 다음에 특례 요건, 네, 이런 식의 주택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2년 보유, 조정적 2년 거주가 되는데, 다만, 자, 얘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는 경우를 보시면, 얘는 양도일 현재 시점에 한 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2년입니다. 2년. 자,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할 때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는다. 예, 이거예요. 두 번째, 조정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파리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그 당시 집값이 너무나 급격하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상승하니까 그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규제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년 보유기간 2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주기간까지, 보유기간 중 그 해당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안 된다. 자, 이번에 보시면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거야. 거주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건 안 된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실지 거래가액이 12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안 된다. 고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등기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된다. 허위계약서. 그러면 허위계약서라는 것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업다운계약서 쓰는 것도 이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A, B의 규정이 있는데, 요 규정의 의미는 뭐냐?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비과세 감면받은 금액이 있고,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금액 둘 중에 미니마이즈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감면도 마찬가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분이 1세대 1주택자예요. 네, 2년 보유. 비과세 대상자야. 비과세 대상자인데 이분이 만약에 허위로 계약서를 씁니다. 허위로 계약서를 써요. 허위로. 자, 그럼 허위 계약서 쓰면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매수자가 있어요. 매수자가 있습니다.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허위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비과세 감면을 다 취소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매도인이 집이 안 팔리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매수자가 와 가지고 계약금 내가 20% 주겠다. 너 20% 날릴 리 없을 거 아니냐. 대신 이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 주는 대신 허위 예 다운 허위라고 하진 않겠죠. 네. 자기가 뭐 영어를 좋아하는데 업다운 계약서 써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특히 업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은 업이 돼서 취득세는 많이 나오지만 되팔 때 양도 차익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계약서를 썼을 때는 이것이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과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얘는 그 받을 금액에서 비과세 규정이 취소가 되고 양도세를 낸다라고 가정하고 산출된 세금과 바로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과 실지 거래액의 차익, 이게 바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되는 겁니다.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자, 이런 계약서가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무시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마이너스 미니마이즈. 네. 그래서 산출된 세금하고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쓴 거에 이 차액을 추징 처리합시다. 이거예요. 차액을 추징 처리합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된 세금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3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업다운 계약서가 만약에 5천이다. 근데 비과세 받을 금액이 1억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미니마이즈 3천이 되는 거죠? 그럼 3천이 되는 거면 얘가 어떻게 돼요? 7천이 추징 금액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네, 이렇게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저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을에게 당하치 양도했을 때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금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 금액하고 실지 거래가 예, 요게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비과세가 안 된다고 가정한 산출세가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서는 3억 5천이고 실제는 3억인데 3억 5천 썼으니까 말 그대로 업계약서를 쓴 거죠. 업계약서. 자, 업계약서 쓴 겁니다. 얼마의 업을 썼습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얘는 3천만 원. 그러면 둘 중에 우리가 미니마이즈. 둘 중에 미니마이즈. 예,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3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마이너스 미니마이즈. 네. 그러면 둘 중에 미니마이즈가 3천.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 1억이면 7천만 원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에 3천.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걸 뭐 억지로 외운다기보다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 입법 취지를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요 의미, 그다음에 왜 미니마이즈로 해야 되는지, 미니마이즈 작은 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징 금액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1세대. 1세대는 우리 요 칠판 보시면 최소한의 가족 단위인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배우자가 사망했다거나 이혼했다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은 네, 요 얘기입니다. 자, 1세대라는 것은 뭐냐? 1세대라 하면 거주자의 그 배우자가 그렇죠? 주소나 거소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포함.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사실혼 관계.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이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나이가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러면 32, 34시 됐다 이거죠. 근데 결혼 안 했지만 1세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망 이혼이 사망 이혼. 사망 이혼을 해서 1세대가 된 거지. 사망 이혼에서 1세대가 된 거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기준 중위 소득 이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고 있었을 때 이것도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만약에 요게 34살 먹은 분이 3, 4세가 되신 분이 and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2년 이상 그렇죠?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요거는 비과세 주겠다. 결혼 안 했지만 1세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거야. 아니 없어졌대요. 돌아가신 거야. 근데 배우자가 없다라고 해서 1세대 인정이 안 돼 버리면 비과세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럼 뭐 돌아가신 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소득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설사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생계를 나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거죠. 양돌 현재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국내입니다. 국내. 그럼 국내 의미는 뭘까요? 국내 의미는 국외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없다. 이걸 암시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주택은 여기 보니까 허가가 있든 말든 공적인 장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허가는 못 받았지만 그렇죠? 허가는 못 받았지만 공부상 용도 안 따지고 실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이거는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양돌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집이 원래 여러 채 있었는데 양도 시점에 다 정리하고 양도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집이 지금 한 채만 남아 있다면 이거는 뭐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가 디귿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으로만 판단한다. 예, 국외는 안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토지 면적.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다 채웠는데 그렇죠? 모양새가 집은 이만한데 토지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세법은 요 바운더리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는 세금을 받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 주택에 대해서 요 바운더리까지는 비과세를 주되 나머지는 세금을 받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기억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내 토지 중에서 바로 수도권 내 토지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3배,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은 5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따져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밖은 10배.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게 되겠죠.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을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예,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본다. 선택. 그러면 집이 두 채면 둘 중에 양도세가 좀 덜 나오는 쪽으로 하겠다는 거죠. 집이 두 채가 되면 양도세가 좀 덜 나오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공동소유. 그럼 공동소유가 됐을 때는 공동소유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공유가 돼 있으면은 갑의 집은 을의 지분이면 6대 4가 된다. 그럼 여기는 한 채, 여기도 한 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동상속. 자, 공동상속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 공동상속 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바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는 거죠. 지분이 가장 많은 자.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갑을병이가 있다. 갑을병이가 있는데 뭐 지분이 5, 지분이 3, 지분이 2가 되면 이때 누구 거를 보냐? 지분이 제일 많은 자 거를 보자겠죠. 지분이 가장 큰 자 거를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토지주택의 분할 양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주택의 토지 분할 양도. 그럼 분할 양도라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요 집이 뭐 2층짜리 집이면 땅이 있으면은 요 땅만 분할해서 양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일종의 주택, 요 건물이 요게 이제 주물이 되는 거고, 주물. 그다음에 이에 딸린 토지를 종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종물은 주물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물이 비과세면 종물도 비과세가 돼야 된다는 논리예요. 맞죠? 다만 종물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뭐 주상공 지역은 3배다, 뭐 5배다, 10배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런 면적 제한을 두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속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요거를 분할해서 양도한다. 그럼 이건 종속적인 토지가 아니라 독립적인 토지가 돼요. 그냥 토지 양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 토지 양도는 비과세 혜택이 없거든요, 규정이.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2개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 쪼개서 양도가 되면 집 두 채를 보는 거예요. 두 채 중에서 하나를 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가 2년 이상 보유. 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때 보유는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은 뭐냐? 바로 국내에 등기된 주택과 이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를 해라.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된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때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되고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보유, 2년 거주, 2년 보유, 2년 거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유 기간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죠. 다만 증여한 배우자나 직기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바로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우리가 원래 징여를 받으면 징여 받은 날이 취득 날짜가 됐는데 이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징여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상속 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건데 우리 취직식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업 상속을 우대할 목적으로 기간을 길게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길어지면 뭐 공제라든가 세율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땐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직한 날부터 기산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번 예외 자 요 조항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유기간의 특례 아마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으실 거예요. 별표시.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2년 보유 일반 지역은 조정적이 아닌 일반 지역은 2년 보유를 해라. 그래서 취득 날짜와 양도 날짜를 다 따져서 보유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조정적은 거주를 해라.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땐 이런 기간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나와 있는 건지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는 요 얘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이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건설 임대주택.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주택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내가 당첨됐잖아요. 그럼 당첨되면 바로 분양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대차로 살다가 한 5년 살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임대차로 사는 거예요. 임대차로 살다가 얘가 이제 5년 거주를 하는 거죠. 5년 거주. 그럼 5년 거주를 하게 되면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분양을 전환됐다가 다시 이걸 양도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럼 요 기간이 2년 보유가 안 됐을지라도 자 5년 거주 확인이 되면 2년 보유 이게 안 됐을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했을 때는 우리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돼버리면 얘는 2년 보유 이런 거 안 따지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 등 공공삼용 등 양도입니다.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비자발적 처분이에요. 그래서 비자발적 처분이 협의해서 수용당했을 때는 안 따져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로 이민 갑니다. 해외로 이민 가요. 그럼 이민 가는 거 어떻게 해? 이민 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이랬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거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국외 거주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한 취약,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을 때. 그러면 출국하는 건 좋은데 출국하고 나서 안 팔고 있다가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야. 집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 안 팔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강하게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뭔 소리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고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 1년 이상 거주해라. 자, 얘는 주의할 점이 이거죠. 1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돼.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그래서 취약상, 근무상 형편, 그 다음에 질병의 요양 그런 형편이 생겼을 때는 얘는 안 따져주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근무상의 형편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집을 산 지가 뭐 1세대 1주택 좋은데 1년 한 뭐 6개월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울산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울산으로. 그럼 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매물로 내놓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이거 판 거야. 그러면 2년 보유를 못 채우고 내가 지방 발령 받았다. 그럼 지방 내려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좋아. 그러면 얘는 2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요 조항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나머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의 특례.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별표시 2개 이상 돼 있을 거예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이미 체크돼 있으신 분들은 확인만 하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이 아니라 집이 두 채예요. 두 채인 상태에서 2년 보유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럼 세금을 내야지 원래는. 그런데 나름 불가피한 사유다. 그럼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줘서 주택을 한 채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1세대 2년 보유가 됐을 때는 비과세를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주거 이전을 위한 일정의 2주택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 자, 여기도 종전주택, 여기도 종전주택이 되고 여기도 신주택이 돼요. 그게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요. 신주택을 취득을 했어. 그리고 이걸 매물로 내놨단 말이야. 이걸 매물로 내놨어. 그럼 매물로 내놨는데 이 집이 안 팔리는 거야. 집이 안 팔려.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집이 안 팔려요. 네? 근데 한 1년 6개월 되니까 1년 6개월 만에 매물 소화가 된 거야. 1년 6개월 만에 매물 소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매물 소화가 돼버리면 이거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이냐. 얘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근데 만약에 신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세금을 내야 돼. 이거는. 대신 이거는 종전주택을 파는데 아무래도 매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주택을 취득해라. 자, 주의할 점은 요 신주택은 아무 때나 사서는 안 되고 요 종전주택 사고 나서 1년 지나서 사라 이거예요. 그리고 매물로 내놔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지로 옮기는 거야. 사실은 이제 이건 큰 의미가 없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강남은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1년 지나서 하고, 자, 원래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정 지역에 안에서 옮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재작년에는 1년으로 됐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됐는데 이거를 작년에 또 말에 또 바꾼 거고, 지금 이거를 다시 또 3년으로 조정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 실무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적이 거의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년 이내 조항보다는 바로 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신규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속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할 것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잔 마시고 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그러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은 내가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했는데 덜커덕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집을 물려주시고 땅을 물려주셨어요. 그러면 얘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내 자가 일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골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물려주셨는데 얘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우리가 매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주택을 매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냐,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냐 이거예요. 해석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주고, 만약에 상속주택을 팔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돼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근데 상속이 아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는 이거는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과 일반 있으면 일반주택을 팔아라. 근데 상속 일반이면 상속주택을 팔면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를 해줍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면, 대신 주의할 점은 얘는 일반 주택을 몇 년 이내 팔아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팔면 돼요. 그냥 팔면 됩니다. 대신 상속주택 팔면 세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요. 2개 이상의 주택이 상속됐을 때, 이거는 이제 아주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상속 일반 주택, 또 상속 일반 주택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비과세 해줄 거냐? 그렇지 않고 한 케이스만 해주겠다 이거야. 한 케이스만. 그 한 케이스를 어떻게 해주느냐 봤더니,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집. 돌아가신 분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집. 그러면 얘가 5년 소유했었고 3년 소유했다면 요 케이스를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3번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부모님을 모시고 집이 두 채 됐을 때, 이랬을 때는 60세 이상. 자, 그러니까 봉양의 나이가 되죠. 60세 이상이 됐을 때, 세대를 압가했을 때는 10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를 줍니다. 10년 이내. 그러면 아버지 집하고 아들 집이 있다면 아버지 집을 팔든 아들 집을 팔든 10년 안에만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자의 존속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저당담보주택.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목이지, 여러분들 결혼 시간에 영목이지 배우셨죠? 그러면 자, 얘는 이거잖아요. 영목이지 집의 흐름은 이 아버님께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신데
이제 노후 대비로 이거를 영모기지 설정하고 그럼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 연금하고 본인이 들어놨던 연금을 가지고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잘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아버지 왜 이런 데 사세요? 라고 모시겠다는 거야. 아니 난 괜찮다고. 나도 행복하고 행복히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거의 뭐 끌고 오다시피 모셔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봉양을 했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 집을 이 아들은 팔고 싶었겠죠. 그러면 이 집을 10년 안에 팔아야 되느냐. 그래 버리면 모기지 규정하고 이게 부딪혀요. 우리 모기지는 여러분들 장기간 설정이잖아요. 뭐 10년이 뭡니까? 뭐 20년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모기지론의 혜택을 보려면은 10년 이상이 장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세법상은 이걸 10년 안에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해버리면 뭔가 이게 아구 안 맞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매칭이 안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우리가 10년 이내 매각해라. 10년 이내 매각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년 이내 매각해라.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요 집에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 요 집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장기 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안 따지겠다. 거주기간 안 따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입니다. 혼인으로 한 1세대 1주택. 자, 그러면 혼인함으로써 집이 두 채가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주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거죠. 남자 집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 집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해석이. 자, 이 상태에서 요 집을 이제 매물로 내는 거죠. 네. 그럼 이때는 나이 같은 건 따질 필요 없겠죠. 뭐 나이 든 남녀끼리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린 부부끼리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이 집을 남자 집이 됐든 여자 집이 됐든 5년 이내는 정리해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 규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거봉양 하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여성분인데 여기가 무주택자인데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것도 해주겠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그렇죠? 네. 네. 얹혀 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집이 남자도 집이고 여자도 집이 있다. 뭐 가장 행복한 건데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쪽이 무주택자가 돼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자, 문화재하고 일반 주택이 있다면 문화재 팔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당연히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지 비과세 되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이 있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요약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자, 요 내용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서울의 시골에 집이 농어촌 주택이고 서울 도심지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상속으로 인한 농어촌 주택 이농은 전업을 하는 거죠. 다른 업으로 전업을 하는 거 귀농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은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속, 이농, 귀농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이게 일반 주택이에요. 이게 일반 주택. 그러면 이때는 상속 일반, 이농 일반, 뭐 귀농 일반이 됐다. 이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거예요. 해석이. 대신 상속이 됐을 때는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를 해라. 네. 돌아가신 분 5년 이상 거주해라. 이농인도 5년 이상 거주해라. 그 다음에 귀농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말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라. 대지는 660이 되고 귀농주택 취득고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귀농이면은 이거잖아요. 자, 귀농을 한다. 그럼 귀농이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귀농할 수도 있고 의리한 사람이 있어요. 자, 집이 이만해.
집이 이만하고 요게 이제 농지입니다. 자, 여기 농지예요. 요게 농지. 그럼 이런 선상이 됐을 때 이런 선상에서 갑이 균형일까요? 을이 균형일까요? 갑이 균형일까요? 을이 균형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요 을이 균형이 갑이 균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대지 면적은 작고 농지 면적이 좀 커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660, 요게 66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얘가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더 크다 이거죠. 그럼 이걸 균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균형. 이게 균형이지. 이게 어떻게 균형이냐? 이거는 X, 이건 균형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지 못해도 돼요. 다만 우리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농어촌 주택은 매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데 귀농 주택은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라라는 매도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7번째, 실수요 목적의 수도권박 지방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인한. 그럼 이거는 뭐냐? 취약, 근무, 질병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에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거죠. 서울에 집이 있어요. 서울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집을 하나 이제 얻는 거죠. 이렇게 얻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에다 집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이 서울 집을 이제 매물로 내는 거예요. 이걸 매물로 내놨다. 이렇게 해석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지방에 집을 얻어놓고 서울 집을 매물로 내놨다. 이 상태에서 요 집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원래 원칙은 뭐냐면 지방에 이제 막 미분양들이 막 쌓이니까 그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갖다가 혜택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과거에는 요 서울집을 뭐 이런 형편 때문에 옮겼을 때는 언제라도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를 해줬었는데, 자, 이 부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가 일시적인 이주택처럼 요 집을 3년 이내 팔아라 라는 조항으로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3년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3년 이내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문장의 뜻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거는 뭐냐면 굉장히 뭐 문장 길게 돼 있는데 이거예요. 내가 자가주택이 있어요. 자가집이 있어. 자가집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네, 요 집을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두 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둔 거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가집을 매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1세대 3주택이냐 1세대 1주택이냐 이 얘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거는 주택수에서 빼주고 요걸 팔면 자가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이 자가집은 대신 전제요건이 뭐냐? 요거는 2년 이상을 거주를 해라. 그런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네. 그럼 임대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냐?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얘는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나 자가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장기 임대주택의 특례. 그러면 자가집 임대주택. 일단은 자가집을 팔아라. 그래서 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이때 거주주택. 자, 거주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해라. 장기 임대. 얘는 장기 임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임대료가
네, 등록을 하면 이제 제한 요건이 있어요. 임대료가 연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이걸 넘으면 이제 과태료를 매깁니다. 뭐 이것까지 뭐 모두 상관없는데,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어린이집. 네, 어쨌든 이 의도는 뭐냐면 요 포트폴리오인 거죠. 자가집이 있고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뭐 이 집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거죠. 어린이집으로. 결론적으로 집을 그냥 뭐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 자가집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제외시켜주고 자가집을 팔았을 때 비과세 주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요 개념들이 되겠죠. 거주주택이 있고 다음에 임대주택 A, B가 있고 어린이집.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규제했던 이유는 뭐냐면 왜 어떤 사업을 벌리는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집값만 올라가길 바라면서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문제 삼겠다 이겁니다. 그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팔았을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이 거주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의 특례. 자, 특례. 이거예요. 특례다. 그러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 팔면 비과세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거주 이전의 사유. 동거복양의 사유, 혼인의 사유, 지방, 상속, 문화재, 농어촌, 장림대. 자, 이걸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몇 년 이내 팔아야 되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거주 이전은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 3년이란 말. 그다음에 세대 합가가 됐을 때는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되는데 대신 합가로부터 몇 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동거복양은 10년인데 혼인은 5년이다 이거죠. 지방은 3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 문화재, 농어촌은 일반 주택을 팔고, 그다음에 장기 임대나 어린이집은 거주주택을 팔아라. 그래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패턴으로. 그러면 이제 얘는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몇 년 이내 팔아야 된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33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 숫자에 가로를 넣고 가로를 넣게 뭐 들어가니? 이게 좀 유행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소득세법 시행령 50제 155조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농의 목적으로 취한 귀농주택으로서 수도권 지방 밖의 지역 중 면적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귀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자,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귀농을 하는데 이 집을 매물로 던졌다 이거예요. 그렇죠? 매물로 던졌습니다. 그럼 이걸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가 되느냐? 자, 이때는 요거를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해주는데 대신 전제 요건은 요거는 5년입니다. 5년. 네, 요거는 5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네, 요 내용은 5년 이내 팔아라.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귀농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농이라든가 상속으로 인한 주택이다 했을 때는 5년이란 말 없었습니다. 다시요. 농어촌 주택은 귀농주택에 한해서 5년 이내라는 조항이 있었지 상속이나 이농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자, 그 부분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뭡니까?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떤 집을 팔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 대신 이거를 아무 때나 팔면 안 되고 몇 년 이내? 그렇습니다. 이 집은 3년 이내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혼인입니다. 혼인에서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그럼 혼인해서 집이 두채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이내? 예, 5년이죠.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돼야죠. 5. 그렇죠? 얘는 535가 되겠습니다. 535.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535가 된다. 네. 자, 그다음에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입주권이라는 개념은 네. 여기 입주권이라는 개념은 얘는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해석이. 그러면 얘도 주택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2주택자가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된 사례가 자 이렇게 돼 있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거. 그러니까 오로지 입주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오로지 입주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입주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시점에 1조합원 입주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서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 우리 뭐 앞에 비과세 서두에서 입주권은 언제 나온다 그러냐면 조합 설립 때가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 때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됐을 때 입주권이 나오면은 입주권을 왜 파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은 좋은 것도 있지만 항상 뭐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럼 입주권을 팔 때 부담금, 네, 재건축 부담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은 이걸 팔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 세법은 입주권을 뭘로 해석한다? 주택. 그래서 요 조합원의 입주권을 만약에 양도할 때, 조합원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얘가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럼 순수하게 입주권만 양도한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주권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샀어. 그러면 얘가 신주택이 되는 거고 얘가 종전주택이 되는 거예요. 종전주택. 네, 이사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종전주택을 만약에 매물로 내놨다 이겁니다. 매물로 내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거다.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 해주겠다? 일시적인 이주택이 되는 거니까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네. 자, 다만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양도 시점에 실지거래가액이 10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세를 한다. 즉 고가주택은 안 된다는 거죠. 고가주택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하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비과세가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집이 있고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입주권이 있는 거죠. 입주권. 그 다음에 집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거죠. 분양권. 자, 그러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이걸 다 주택으로 해석해요. 특히 분양권은 원래 권리였는데 2021년 취득분부터 주택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 두 채가 되는 거고 요것도 두 채가 되겠죠. 해석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뭐냐? 비과세하는 경우는 뭐냐?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소유하게 됐을 때,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이거죠.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된 거예요. 네. 그랬을 때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지나서 입주권을 사고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줘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종전주택이 있는 거죠. 종전주택이 있는 거고 종전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자, 입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얘가. 그러면 종전주택 취득 후 입주권 취득했을 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취득을 했다. 그런 경우에 요 종전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냐? 비과세 가능하다 이거 비과세 가능하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일시적인 2주택 개념이 되겠죠. 일시적인 2주택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했을 때,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주겠다. 요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입주권이 있어요. 자, 입주권. 근데 입주권이 최근엔 출제가 안 되고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입주권이 나오게 되면 내가 이제 빌라가 멸실되고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전세로 이사를 가든가. 그래서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지에 보면 주변에 빌라들 많이 짓는 이유가 바로 그 근처로 이사를 많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집을 하나 산 거지. 요 집이 소위 말해서 대체주택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일요일 때는 제가 자세히 이 부분까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강의 들으신 분들도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체주택에서 내가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완공이 된 거야 이게. 완공이 됐어요.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입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입주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요 대체할 만한 주택을 우리가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를 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는 이게 비과세가 어찌 되느냐. 비과세가 오케이. 해주겠다 이거 비과세 해주겠다. 이해하시겠죠? 대신 비과세 해준 대신 전조권은 뭐냐면 얘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관리 처분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다면 얘는 2년 보유 이런 거를 안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대신 얘는 매도 기간이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 2년 이내 대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 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최대 언제까지 팔아도 되냐? 완공되기 전에 팔 수도 있죠. 요 집을 팔고. 뭐 사정이 생겨서 팔고 뭐 요 완공될 때까지 뭐 전셋집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완공되고 나서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완공되고 나서 이제 파는 거야. 이것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주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균형은 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권은 이 정도까지 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용주택. 자, 그러면 입주권 다시 보면 입주권이나 부담권도 권리가 아니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매도할 때 입주권만 있다면 1주택 양도로 본다. 그러나 일시적인 2주택 사유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3년 안에만 일반 주택을 팔든 입주권을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거주가 됐다면 완공되기 전후 2년 안에만 팔면은 비과세 주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우리가 양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자, 중요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그렇죠? 양도 및 취득 시기, 취득날과 양도를 알아야지만이 보유권을 따지고 시점을 알아야지만 된다. 그 다음에 비과세, 파산 선고, 농지 교환 분합,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 1세대 1주택, 그렇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도 보는 경우 1주택의 다주택장에서 어떤 주택을 팔아야지 비과세인지 몇 년이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지 그다음에 2년 보유 거주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 수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 출국, 이민, 그렇죠? 자, 이런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안 따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겸용주택의 비과세에서 비과세 마치고 이제 양도세 계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망학기 때는 이 양도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을 제일 먼저 정리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나갈 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